두통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진통제 하나를 드시고 넘기시잖아요. 이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집에서 참고 쉬어도 되는 두통인지 아니면 119를 불러야 하는 두통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저희가 진료실에서 보면 그냥 넘기면 안 되는 두통이 있죠. 두통도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에 두통이 있죠. 문제는 일반 분들이 그게 두통인지 이게 뇌혈관에 문제가 오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뒷목 뻣뻣함 위험시는 뭘까요? 뒷목이 뻣뻣하면서 두통이 온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드라마 보면 보통 이제 뒷목을 잡고 하고 이렇게 쓰러지면서 뭔가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 뒷목이 뻣뻣하면 이게 덜컥 겁이 나고 또 뇌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에 빠지기 마련이죠. 오늘 영상에서 이 걱정이 실제로 맞는 건지 한번 짚어드릴게요. 먼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뒷목 뻣뻣한 두통이 올 때 정말 위험한 건지 아닌지 판단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지만 이것부터 확인하고 가죠. 갑자기 평생 이런 두통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아프다. 극심하게 두통이 온다. 하나. 두 번째, 두통이 오면서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버버하면서 꼬인다. 세 번째, 두통과 함께 구역질이 엄청나게 나오고 의식이 점차 흐릿해진다. 그렇다면 솔직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죠. 뇌혈관이 터지거나 혹은 막히는 거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나 지금 응급실 가야 되나? 영상을 보실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환자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두통이 왔을 때 진통제를 먹어도 잘 낫지 않는다. 이럴 때는 어떤 경우를 의심해 봐야 되죠? 진통제가 안 듣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를 그냥 진통제가 안 들어요 이걸로 하나로 뭉뚱그려서 볼 게 아니고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만성 두통처럼 오래된 두통인데 진통제가 안 듣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없던 두통이 새로 생겼는데 진통제가 안 듣는 건지 두 가지는 진단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일단 만성 두통에서 약이 안 들을 때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원래 내가 오래전부터 앓던 두통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약 한 알, 두 알 먹으면 두통도 좀 가라앉는 것 같고 괜찮았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 알, 두 알, 세 알, 네 알을 먹어도 잘 안 듣는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죠. 저희 병원을 찾는 분들 중에도 많으시고 네네. 이 경우에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것은 약물 과용 두통입니다. 이게 뭐냐면 진통제를 한 달에 15일 절반 이상 이것을 3개월 넘게 지속해서 드신 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나는 두통이 생겨서 진통제 약을 먹었는데 오히려 약이 두통을 더 자주 오게 만드는 상태를 유발합니다. 약을 먹어서 낫는 게 아니고 약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뇌가 진통제를 나의 기준값으로 설정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약 기운이 떨어지면 뇌가 다시 원래대로 다시 통증 신호를 켜버립니다. 그래서 잠깐 나았다가 다시 또 아프고 그러니까 아프니까 또 다시 진통제를 먹고 이 악순환의 사이클에 한번 들어가 버리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진통제가 안 듣는 시점에서는 치료 방향을 바꿔야 할 시점이 아닌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기존의 치료가 들었는데 이제 안 듣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처음에는 긴장형 두통으로 진통제가 잘 듣는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통의 성질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치도 바뀌고 강도도 달라지고 패턴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몸이 다른 접근이 필요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더 강한 진통제를 찾는 게 아니고 원인을 한번 다시 파악을 해보고 목의 구조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뇌 혈류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나의 호르몬 변화가 문제인지를 확인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이때 진통제는 통증 신호를 잠깐 막아주는 거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원인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두통이 점차 자리 잡으면서 만성화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통이 달라졌다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게 없던 두통이 갑자기 생겼는데 약을 먹어서 진통제를 먹어서 전혀 안 듣는 경우에 이럴 때 훨씬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두통이 없었는데 갑자기 심한 두통이 왔고 진통제를 먹어도 전혀 꼼짝도 안 한다면 이것은 약이 안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통제로 해결할 수 있는 두통이 아닌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두통이 평생 겪어보지 못한 최고조로 온다면 일단 그걸 버티면 안 되고 빨리 치료를 받고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자세히 또 설명드려 볼게요. 아까 이제 119를 불러야 되는 두통인지 집에서 참아도 되는 두통인지 신호를 확인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평생 이런 두통 나 진짜 처음 겪어봐 이런 식으로 극심하게 머리가 아플 때 이게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신호일 수도 있나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정말 가장 위험한 두통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벼락두통 혹은 천둥두통이라고 부르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수초에서 길어도 1분 안에 통증이 빡 하고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뒤통수를 망치로 강하게 내려치는 것처럼 아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빵 하고 옵니다. 보통 두통은 서서히 아니면 내가 오던 패턴이 있어요. 그럼 이거구나 아는데 이거는 달라요. 머리가 빡 하고 통증이 터지듯이 오는 겁니다. 네. 또 이 두통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실제로 뇌 동맥류가 터져버렸을 때는 거의 의식을 잃는 것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뇌 동맥류가 터지기 전에 오는 경고 두통이 이런 식의 벼락 두통으로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센티넬 헤데이크라고 하는데요. 실제 뇌 동맥류가 파열됐던 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면 파열되기 며칠에서 몇 주 전에 이런 평소와 전혀 다르고 너무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극심한 강도까지 이른 두통을 겪은 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이 경구 두통이 위험한 이유는 일반적인 두통이랑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인데요. 막 내가 진짜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했다가 순식간에 걔가 가라앉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뇌출혈에서 오는 마비 증상, 어눌해지는 증상, 쓰러짐 이런 것들도 없고 진짜 심지어 진통제에 반응을 해요. 점점 가라앉으니까 그냥 나 이번에 좀 심한 두통이 왔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경고 신호일 수 있으니 진통제 드시고 쉬지 마시고 당장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통이 올 때 특히 또 주의해야 될 증상이 또 따로 있죠.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된다. 네. 이런 부분들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진짜 응급 신호일 때 또 우리가 참고해야 될 만한 어떤 신경학적 증상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두통과 함께 한쪽 팔다리가 힘이 툭 빠진다. 또 말이 갑자기 꼬인다. 또 한쪽 눈이 안 보인다. 이런 경우는 왜 오는 거죠? 당연히 이것 또한 엄청난 응급 상황이거든요. 내가 머리 아픈 것만 있을 때랑 이런 신경학적 증상, 아까 말씀하셨던 증상들이랑 같이 올 때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터져버려서 그 혈관이 담당하는 뇌 부위가 손상을 받으면 그 부위에 따라서 몸에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는 건데요. 왼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 증상이 생기고 언어 중추가 있는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말이 꼬이거나 발음이 이상해지고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시각 피질이나 시신경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물체가 막 여러 개로 겹쳐 보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커튼 쳐지는 것, 동굴 가는 것처럼 어두워지는 느낌이 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세 가지 증상만 한번 외워보세요. 얼굴이 한쪽으로 처진다. 또 팔을 들었을 때 갑자기 툭 떨어진다. 또 말을 하는데 말이 어눌하면서 발음이 꼬인다. 이거 너무 외우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요? 이 세 가지 이따 제가 요약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시죠.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119를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뇌세포는 혈류가 막히자마자 4분, 5분 내로 상해버려요. 썩어버리는 겁니다.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골든타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좀 두고 볼까 이게 아니에요. 빠른 대응이 그냥 바로 연락하시면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어떻게 외워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쉽게. 왜냐면 이게 응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119를 불러라 라는 의미로 fast, 빨리 라고 외울 수 있는데요. F는 face, 얼굴입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했을 때 웃어보세요 했을 때 이게 입꼬리 두 개가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만 올리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얼굴 한쪽에 마비가 왔다고 볼 수 있겠죠. A는 arm인데요. 이것도 다 양쪽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팔 한번 들어보세요. 양쪽 팔 들어보세요 하고 했는데 한쪽이 서서히 힘이 빠지거나 한쪽을 제대로 못 올리시는 거죠. 그 다음 S, speak or speech,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말을 할 때 쓰는 근육의 이상도 보지만 그냥 언어 중추가 상해버렸을 때는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선생님 주소 어디예요? 주소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름하고 생년월일 말씀해보세요. 여기 어디예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제대로 완성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주소나 뭐 성함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T는 마지막으로 타임이죠.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바로 119를 부르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패스트에서 T가 중요한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뇌졸중은 증상이 나타난 순간부터 치료까지 시간이 앞으로 이 사람의 인생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혈전 용의제를 쓰면 좋아질 수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럴 때 증상이 발생한 후에 4.5시간, 그러니까 4시간 반 이내에 빨리 이거 약을 투여를 하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 골든 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면 뇌세포를 살려낼 수가 있다는 거죠. 진짜 빨리 가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FAST, F, face, arm, speech, 말, 그 다음에 time 이 네 글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이 오면서 뭐 의식이 떨어진다, 이제 마비가 온다 이런 건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같이 속도 안 좋고 막 울렁거리고 토하고 그리고 이런 빛들이 너무 막 싫고 소리도 너무 듣고 싶지 않고 막 찌르는 듯이 느껴진다. 조금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럴 때는 위험한 건가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되게 애매한 증상인데 왜냐면 일반적인 편두통 증상과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편두통을 겪어본 분들이라면 이거 내 패턴이야 하고 알 수 있는데 처음 이 증상을 겪으면 이게 위험한 건가 아닌가 헤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편두통에서도 구역, 구토, 소리에 과민한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두통은 이런 증상들이 두통과 함께 천천히 올라오고 내가 원래 앓던 편두통이야 하고 압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패턴이 만들어지면 계속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뇌압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구토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분수처럼 구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뇌에 문제가 생겨서 나오는 구토는 일반적으로 미식거리는 게 아니고 빡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이걸 뇌압 상승에 의한 구토구나 하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위험한 두통인 거죠. 위험한 네네네. 증상이고 그러면 그냥 속이 좀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아. 이거는 편두통일 수 있지만 네네네. 이렇게 갑자기 빡 나오는 구토는 위험하다. 그런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같이 오는 게 의식이 좀 흐릿해지죠. 네. 그러면서 좀 이상한 것 같아 하고 뭐 대화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이 좀 눈치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좀 평소랑 다르다. 눈빛 좀 이상하다. 지금. 뇌에 좀 영향이 있다는 거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증상이 동반해서 오는 두통도 집에서 기다리지만 말고 진단을 빨리 받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 병원에 가야 하는 증상들이네요. 네네. 자, 뇌졸중이 의심될 때 보통 이제 집에서 버티거나 또는 마사지로 뭐 풀어보려고 이렇게 하는 시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뇌졸중처럼 증상이 의심되는 이 FST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우리가 대처를 한번 알려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19를 불러놓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렇죠. 이기도 한 거죠. 제일 중요한 네. 건 빨리 내가 응급실에 가는 거. 가는 거니까요. 첫 번째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마사지입니다. 뭔가 막 이렇게 쓰러지는 것 같고 뭐 의식이 흐릿하고 이러니까 이런 목 근처 아니면 이런 데를 막 마사지를 해주시는데요. 특히 목이나 머리 근처를 강하게 압박하는 마사지를 해버리면 이렇게 혈관을 막는 핏덩어리들이 막혀있지만 않고 떨어져 나가면서 더 넓은 부위로 퍼져서 다른 곳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미 그 분들은 혈관벽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극을 막 세게 주면 파열이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도로 마사지를 이제 정신 차리라고 해주시는 거겠지만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찜질, 따뜻한 찜질인데요. 왜냐하면 열을 가하면 혈관이 확장되는데 이미 문제가 많이 생긴 혈관에 열을 주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아까 바로 전화를 해서 응급실에 가라고 했죠. 그런데 자버리는 거예요. 좀 자고 나면 좀 좋아지겠지 하고. 나 지금 좀 컨디션 안 좋나 보다 이러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자고 나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좀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뇌에 혈액이 안 들어가면서 문제가 다시 급작스럽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뇌졸중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잠시 잠을 먼저 자버리고 또 그러고 증상이 좋아졌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왔다가 사라져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증상이 FAST 이걸 확인하시고 이럴 때 위험 신호가 걸린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꼭 검사를 받아보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혈관이 막혔다가 다시 뚫렸다가 막혔다가 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을 빨리 우리가 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대처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데 이게 한번 문제가 오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거고 빗자루 번전이니까
검사를 특히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몸 전체가 사용하는 산소와 에너지의 20%를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뇌는 항상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끊기면 매우 빠르게 손상됩니다. 뇌졸중으로 뇌혈관이 막히면 그 혈관이 담당하던 뇌 부위에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때 손상되는 뇌 조직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혈관이 막힌 부위의 가장 안쪽인 핵심 부위인데요. 이 부위는 혈액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곳이어서 빠르면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서 나중에 혈액이 다시 흐르더라도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핵심부를 둘러싼 주변부라는 부위인데 이 부위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긴 하지만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위의 뇌세포는 기능은 멈춰 있지만 아직 살아 있어서 빠르게 치료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주변부는 16시간에서 24시간까지 버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 핵심부였던 부분이 점점 주변부를 차지하면서 뇌세포가 전반적으로 다 죽게 되는 건데요. 시간당 한 3mm 정도씩 회복 가능한 뇌조직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시간은 뇌다. Time is brain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뇌졸중 발생 후에 10시간 지나도 약 60%의 환자에서 그리고 15시간이 지나도 약 40%의 환자에서 여전히 회복 가능한 뇌조직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뇌졸중 후 회복 정도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뇌경색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기능상 중요하지 않은 부위일수록 이제 회복이 잘 되는 편이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작은 혈관이 막힌 경우가 큰 혈관보다 좀 예후가 좋고 이제 다른 혈관들이 막혀 있을 때 혈관들이 딱 그 한 혈관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서 도와주는 혈관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측부혈관이라고 하거든요. 그 측부혈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뇌세포가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고 치료에도 효과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고 초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수록 재활에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뇌졸중은 응급상황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셔서 병원으로 가셔야 되고 빠른 치료의 핵심은 주변부의 뇌세포를 살리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재활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경색과 뇌출혈은 같은 뇌졸중이라고 하지만 발생 원리는 다르다고 하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뇌경색과 뇌출혈은 모두 뇌졸중의 한 종류지만 발생 원인과 기전에 따라서 위험 인자가 다 다릅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생긴 질환이고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생긴 거거든요.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뇌세포가 죽기 때문에 증상은 비슷하지만 그 발생 원리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위험 인자도 다르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치료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인데 혈관이 막힐 때 그 자리에서 조금씩 동맥경화나 혈전 같은 게 생기다가 막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혈전이 날라와서 한 번에 막히는 색전에 의해서도 막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상도 갑작스럽게 발생하거나 아니면 조금 서서히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중에서도 심방세동과 같은 그런 부정맥 질환들이 주요 위험인자고요. 그 외에도 흡연, 비만, 고령 등을 이제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심방세동이 혈전을 잘 만들고 뇌경색을 굉장히 위험하게 잘 만들기 때문에 심방세동에 걸리신 분들은 이런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계속 항응고지를 복용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런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터지게 만드는 게 결국은 다 위험 요인인데 가장 위험한 요인은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뇌 혈관에 기형이 있거나 뇌동맥류가 생겼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항응고제를 복용하거나 뇌 아밀로이드 혈관병증이 생기는 경우에 뇌출혈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음주, 당뇨병, 남성, 저체온증 등이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약하면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그리고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발생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뇌세포가 똑같이 죽는 거기 때문에 증상은 비슷하지만 치료법은 완전히 정반대가 되겠죠. 막힌 혈관은 뚫어줘야 되고 터진 혈관은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 신속하게 이 두 질환을 구분해서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출혈이 시작될 때 몸에서는 신호가 먼저 나타난다고 하는데 가장 흔한 증상은 무엇인가요?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이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출혈 환자의 약 절반수에서 이제 두통을 경험하는데 이는 뇌경색 환자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그 두통이 보통 저희가 일상생활하면서 느껴지는 그 두통의 수준은 아니고요. 정말 살아보면서 처음 겪어보는
듯한 두통이 마치 환자의 표현에 따르면 망치를 누가 뒤에서 갑자기 때린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번개를 맞은 것 같은 극심한 두통이라고 하고요. 애초에 제가 환자를 보다 보면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아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통 외에도 구역질이나 구토, 아니면 의식이 저하되거나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뇌출혈에 생기는 두통은 여러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이제 출혈 자체라기보다는 그 출혈이 뇌를 누르면서 뇌에 압력이 올라가고 혈종이 발생하면서 조직 자체를 누르는 그 팽창 압력이 그 두통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그 혈액이 제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뇌실이랑 지주막하 같은 뇌의 빈 곳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때 뇌를 감싸는 막을 자극합니다. 흥미롭게도 두통의 발생은 출혈 크기보다는 출혈의 위치와 내막 자극을 어느 정도 하는지에 따라서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나 대뇌 표면에 출혈이 생긴 경우 오히려 깊숙이 생긴 출혈보다 더 두통을 심하게 호소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뇌출혈과 뇌경색은 이제 증상만으로 완전히 구별하기 어렵지만, 두통이 굉장히 심하다거나 아니면 구토나 의식 저하가 다른 신경학적 증상보다 훨씬 심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뒷목이 뻣뻣해지거나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에는 뇌경색보다는 출혈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두 질환의 치료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최종 진단은 반드시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왜 그때 병원을 가야 하나요? 뇌졸중 전조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실제 검사에서도 뇌졸중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진단명을 붙이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혈관이 막혔다가 저절로 풀린 상태로 보이는데요. 단기간 내에 실제 뇌졸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응급 상황입니다. 연구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일과성 허혈 발작 생기면 90일 이내에 최대 18% 정도에서 실제 뇌졸중이 발생하고요. 이 중 절반 가까이는 48시간 이내에 발생하죠. 특히 고령이거나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그 뇌졸중 전조 증상이 10분 이상 지속된 경우, 그리고 실제로 운동마비나 언어장애까지 생겼던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평가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증상이 다 없어졌는데 병원 오면 뭘 해야 되나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병원에 방문하면 실제 그냥 잠깐 스치고 지나간 건지 아니면 뇌경색이 생겼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MRI를 촬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어떤 아까 말씀드린 혈전이 이제 생겨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피검사나 심장 초음파 검사 이런 거를 이제 해봐서 위험을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고요. 실제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된 환자한테는 뇌경색이 생기지 않더라도 조기에 항혈소판제제나 항응고제를 처방해서 그 위험을 많이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검사상 경동맥 협착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경동맥이 협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혈관 중재술을 조기에 시행해서 뇌졸중 위험을 최대 80%까지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병원에 꼭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말투나 행동 변화가 노화로 보이기도 하는데 뇌졸중 신호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고령자에게 나타나는 말투나 행동 변화가 뇌졸중 신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지, 그리고 그 말투나 행동 외에 다른 일상생활에는 어떤 지장이 있는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조금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애매할 때는 사실 환자 본인이나 그 환자랑 같이 사는 보호자가 처음 본 의사보다 확실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뇌졸중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경우는 증상이 갑자기 생겼다거나 아니면 평소랑 확연히 다른 양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의사가 진찰을 했을 때 저희가 신경학적 평가를 운동, 감각, 언어, 인지 이렇게 4가지를 평가하는데, 거기서 확연한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화 단계나 이런 만성적인 문제보다는 갑자기 생긴 뇌졸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이제 서서히 조금씩 생기거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이 유지된다면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거나 이제 만성의 한 종류인 치매일 가능성이 더 높고요. 하지만 이제 애매한 경우에는 검사가 결국 좀 해보는 게 안전하고, 검사상에서 이상 여부에 따라서 뇌졸중인지 아닌지를 평가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모든 환자를 다 뇌 MRI를 찍을 수는 없으니 이제 병원 밖에서 뇌졸중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선별 검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잘 알려져 있는 게 약자로 FAST입니다. 이 앞글자를 풀어서 설명드리면 F는 face, A는 arm, S는 speech, 그리고 T는 time의 준말인데요. 이제 한
한 가지씩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페이스 얼굴은 뇌가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뇌는 이제 얼굴을 포함해서 몸의 왼쪽을 관장하고 왼쪽 뇌는 반대로 오른쪽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F의 페이스는 이제 한쪽 뇌에 뇌경색이 생기면 한쪽 얼굴에 안면 마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정을 꽉 눈을 감고 찡그려 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를 벌리게 하거나 아니면 이마에 주름을 지어보라고 했을 때 그게 한쪽이 덜 이제 주름이 져지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F 페이스고, 감각 마비는 눈을 감으라고 한 다음에 양쪽 손이나 면봉을 가지고 대칭되는 부위에 동시적으로 자극을 줘서 두 감각이 동일하게 느껴지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약자인 A, 암은 이게 꼭 팔뿐만 아니라 양쪽 팔, 다리가 이제 힘이 빠졌는지를 평가하는 건데, 손의 평가는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나란히를 시키면 됩니다. 나란히를 시켰을 때 한쪽 손이 처지거나 아니면 양쪽 팔을 동시에 당겨보려 하거나 악력을 평가했을 때 한쪽 힘이 덜 느껴지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고요. 다리의 운동 평가는 본인이 걸을 때 이제 한쪽으로 자꾸 쏠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이제 직접 평가해 보시려면 앉은 자세에서는 다리를 이렇게 뻗으라고 하면 힘이 빠진 쪽이 이렇게 한쪽이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환자를 눕힌 상태에서 45도를 들고 유지를 시켰을 때 힘이 빠지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보고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피치는 결국 말을 시키는 건데, 이제 간단한 문장을 따라 해보시게 하면 좋습니다. 나는 서울 아산병원에 있다, 아니면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게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컵이다 이런 게 말이 잘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따라하는 말이 평소보다 많이 어눌해졌거나 그럴 때 이제 이상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약자인 T, 타임은 그러한 증상이 생기면 지체 없이 바로 119를 신고해서 병원을 오실 이런 이제 약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하면 그 FAST, FAST 이 약자를 꼭 기억하셨다가 밖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2단계는 정말 위험하다고 느꼈던 뇌졸중 신호가 있다면 어떤 상황이었나요? 뇌졸중이라도 뇌 손상 범위나 진행 속도, 그리고 환자가 견딜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중증도가 모두 다릅니다. 모든 뇌졸중이 위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특히 뇌의 깊은 곳에 우리의 의식과 호흡을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부위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뇌경색이나 출혈이 생기면 환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의식과 호흡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뇌경색 자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호흡을 못해서 환자가 심장이 멎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뇌에서 이제 과도한 호르몬이 방출되면서 그런 호르몬의 과활성화로 인해서 갑자기 심장에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겨서 심정지까지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환자를 보다 보면 앞서 설명드린 뇌신경학적 이상 증상으로 오신 게 아니라 병원 밖에서 이미 심정지가 발생했고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응급실로 들어온 환자 중에 저희가 심장 마사지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자발순환 박동이 회복된 환자에서 이제 심장이 왜 멈췄나를 검사하다 보니 광범위한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견되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앞서 설명한 뇌졸중 치료보다 골든타임이 훨씬 짧아서 환자가 단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거나 아니면 심정지에서 간신히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평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이제 누워 지내셔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같은 뇌졸중이라도 이제 굉장히 치명적이고 의사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대부분 되돌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 이제 안타까운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자 중환자 세부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김준성입니다.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일선에서 환자를 보고 열심히 연구하면서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렇게 건강 관련 유튜브 채널에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2025년 이후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많은 고령자분들이 응급 상황에 대한 빠른 인지랑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위중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모습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점점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나가신 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하지 못하셔서 다시 응급실에 같은 문제로 재방문하시는 경우가 워낙 많은데 퇴실 시에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느껴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작게나마 이제 인식 개선을 이루고자 이번에 온 가족이 함께 알아야 할 고령자 응급 대처법이란 이름으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질환은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다급한 상황에서 당황한 나머지 올바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힘듭니다.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를 최대한 쉽고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으니 평소에 천천히 읽어보시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작은 대비라도 해두신다면 더 나은 치료 결과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고령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를 모시는 보호자나 건강 관련 종사자분들께서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